오늘부터 이제 4장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자들의 구조와 원자들이 만드는 결합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공부했죠. 결정 구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고체 재료 중에는 결정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죠. 아모포스 솔리드도 있어요. 아모포스 솔리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정질 구조인데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결함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결함이 존재해요. 심지어 싱글 크리스탈에도.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을 평가할 때 이런 확대경으로 열심히 확대해서 감정사들이 보지. 그래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결함이 있으면 값이 좀 떨어지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결함이 존재해요. 이번 챕터에서는 그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보석 감정하려고 결함을 배우는 건 아니고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 그 결함이 재료의 물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솔리드에 있는 불완전함, 결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고체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 시간에 이건 얘기할 거고, 고체에 존재하는 결함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결함의 숫자나 타입이 컨트롤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퍼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결함은 다 안 좋은 건지, 이름이 결함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잖아. 뭔가 부족해 보여. imperfection.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퍼펙트 크리스탈은 없어요. 퍼펙트 가스가 없는 것처럼 상상의 가스죠. 질량은 있는데 부피는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스죠. 근데 시스테니스들이 말도 안 되는 가스를 가상해 놓고 만들어 놓은 법칙에 상당히 잘 들어맞을 때가 많아서 우리가 그거를 이발리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퍼펙트 크리스탈,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결정 구조들이 완벽하게 있는 그런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결함들이 존재하고 이 결함들이 중요해요. 프로퍼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결함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결함의 종류는 우리가 차원에 따라서 0차원부터 3차원까지 4가지 종류의 결함으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먼저 0차원, 제로 디멘전의 디펙트로는 포인트 디펙트라고 불러요. 제로 디멘전이라는 의미에서. 베이컨시, 인터스피셜, 서브스티튜셔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베이컨시는 다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베이컨시는 있어야 되는 자리에 빠져 있는 거야. 공석이 생긴 거예요, 공석. 인터스티셜은 잘 배열된 의자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의자에 안 앉고 의자하고 의자 사이에 앉았어. 이게 인터스티셜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셔널은 여기 전부 다 남학생만 쭉 앉아있는 방인데, 남자 기숙사인가 봐. 의자에 쭉 앉아있는데 중간에 여학생이 하나 딱 앉아있어. 그게 서브스티튜셔널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1차원의 디펙트, 리니어 디펙트라고 하고, 얘는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2차원의 디펙트로 플래너 디펙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익스터널 서피스.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익스터널 서피스라는 게 어떤 고체 재료가 있으면 가장 바깥 표면, 이것도 디펙트겠죠. 왜냐하면 심플 큐빅 구조를 폴로늄의 심플 큐빅 구조라고 했었지. 폴로늄이 있는데 한 덩어리가, 이게 단결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벌크 안에 들어가 있는 폴로늄 원자들은 코디네이션 넘버가 현재 몇이에요? 6이지. 그지? 위아래, 앞뒤, 좌우. 그래서 6이에요.
근데 표면에 드러나 있는 원자는 어떻게 되겠어? 위가 비었어요, 지금 위가. 그죠? 만약에 100면이 드러나 있다고 하면 위가 비었어요. 그래서 익스터널 서피스도 다 디펙트예요. 크리스탈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거는 그 폴리크리스탈에서 작은 크리스탈, 싱글 크리스탈인 그레인과 그레인 사이의 경계라고 했죠. 이것도 다 디펙트겠죠. 근데 그게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의 플래너 디펙트고, 트윈 바운더리라는 거는 그레인 바운더리의 일종인데, 이거 약간 생소한 개념이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즈 바운더리. 어떤 고체재료가 있는데, 이쪽의 페이즈하고 그 옆에 페이지가 달라요. 그럼 경계가 있겠죠. 이것도 플래너 디펙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원의 디펙트. 이건 좀 치명적이지. 이런 거 있으면 보석 가격이 뚝 떨어져요. 사파이어 안에 뭐 포어가 있다든지 크랙이 났다든지 이런 가격이 뚝 떨어지겠지. 벌크 디펙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오늘은 요 절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포인트 디펙트 중에 베이컨시. 베이컨시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티스 구조에서 공석이 생긴 거야. 아토믹 사이트가 원래 채워져야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림처럼. 여기가 채워져 있다면 크리스탈 플레인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비는 바람에 디스토션 찌그러져 있죠. 이렇게 돼 있어. 베이컨시가 발생하면 이 공석 때문에 이쪽에 이 베이컨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이 근처에 애들이 느끼는 편안함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기 스트레스가 더 발생돼 있겠지.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이야기를 할 텐데, 인터스티셜 중에서 셀프 인터스티셜, 스스로 인터스티셜 했다는 건데, 애톰들이 들어갈 자리 말고 그 여분의 그 같은 종족의 같은 종류의 원자가 끼겨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원래 기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얘가 빠지면 깨끗한 크리스탈이 될 수 있는데 원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의 원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셀프 인터스티셜이라고 불러요. 이 셀프 인터스티셜은 사실은 그런데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위 부피당 셀프 인터스티셜 원자의 개수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겠어? 어떤 금속들이 크로스 섹션 돼 있다고 할 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더 끼겨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드문 경우다. 베이컨스에 비해서 셀프 인터스티셜은 좀 드물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터스티셜 애톰이 잘 생기는 경우도 있어. 물론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겠어요? 낑겨 들어가는 애톰이 작으면 이게 딱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으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베이컨시가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어떠한 결정에도 베이컨시는 존재해요.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빈자리가 항상 생겨.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입니다, 베이컨시가. 그거를 기술해 줄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요 NV는 베이컨시의 개수예요. Number of 베이컨시고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에서 N은 그 결정 재료 안에 들어가 있는 애톰의 전체 개수, 들어갈 수 있는 이론적인 애톰의 전체 개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구조의 결정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원자가 32개가 있죠. 그러면 이 N값, 이거는 32예요, 지금.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잠재적인 베이컨시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야. 빠져나가면 다 베이컨시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N은 total number of atomic size 또는 total number of atom이에요. 그 볼륨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 N에다가 exponential term을 곱하면 돼요. 요 exponential term은 여기 큐브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예요. 베이컨시가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결합을 주변에 있는 이웃한 놈들하고 형성했던 결합을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떠한 그 배리어를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배리어를 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값을 QV라고 표시하고 이 T는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이거는 볼트만 콘스탄트예요.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전체 개수에다가 익스포넨셜 텀을 곱했더니 베이컨시의 개수가 된 거야. 그럼 이 익스포넨셜 텀의 의미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치? 예를 들면 32개 중에 어느 놈인가는 나가 튀어나갈 수 있을 텐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이 1%다. 그러면 0.32개 정도의 베이컨시가 형성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베이컨시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 식을 보면 되죠. 어떤 상황이지? QV 값이 작거나 예를 들면 얘네들이 형성하고 있는 결합의 세기가 약해. 그러면 베이컨시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결합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도 온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 온도로부터 서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원자가 이제 그 활성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얻어서 배리어를 넘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텀이 곱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여담으로 이 볼트만 콘스탄트 이야기를 좀 하면 볼트만 콘스탄트는 단위가 에너지 퍼 켈빈의 단위예요. 에너지 퍼 켈빈. 그래서 에너지를 줄의 단위를 쓰면 이렇게 표현되고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를 쓰면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물리하는 사람은 볼트만 콘스탄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퍼 켈빈인데 이때 이 에너지가 입자 하나당의 에너지거든. 애톰 하나당의 에너지예요. 반면에 화학이나 화공하는 사람들은 볼트만 콘스탄트보다는 뭘 좋아하냐면 가스 콘스탄트를 좋아해요.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기체상수 R과 볼트만 콘스탄트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볼트만 콘스탄트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기체상수 R이에요.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3승이지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죠. 그 퉁쳐서 없어지고 여기다가 6 곱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스 콘스탄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줄로 표현할 때 8.3이 줄 퍼 몰 켈빈이야. 이것도 역시 에너지 퍼 온도 템퍼러처의 유닛인데 몰당 표현되어 있는 거고 얘는 입자 하나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체상수와 볼트만 콘스탄트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건 여담이고. 자, 그러면 실험적으로 요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실험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구조를 알면 단위 볼륨 예를 들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애톰이 몇 개나 있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뭐 내가 실험하는 온도 내가 알고 있고 볼트만 콘스탄트 상수고, 따라서 요것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실험적으로 요거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요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Y축을 M분의 NV 이렇게 한다면 이거 레이쇼죠. 전체 애톰의 아토믹 사이즈 중에 베이컨시 사이즈의 비율이야. 레이쇼. 일종의 컨센트레이션이지. 온도에 따라서 기술을 하면 이 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온도 올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베이컨시가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반학 시간에 배운 아레니우스 플롯을 해요. 그래서 x축을 온도분의 1 절대 온도로 온도분의 1로 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y축을 로그 nv분의 n 이렇게 해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질 거고 이 기울기가 바로 요거지 k분의 마이너스 qv. 그래서 이 기울기로부터 k값은 아니까 qv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해요. 이렇게 하는 플랫을 아레니우스 플랫이라고 하는 거고, 간단한 예제를 하나 봅시다. 이 예제에서 선도시의 불이 1세제곱미터, 스케일이 엄청 커요. 1세제곱미터. 요즘 불이값도 많이 올랐는데 엄청 비쌀 것 같아. 이 안에 베이컨시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열적 평형 상태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식은 서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베이컨시 개수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가르쳐줬어요. 퍼퍼에. 그 다음에 원자량, 아보가드로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가르쳐줬어. 그럼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식이 이건데 이거 다 아는 거야. 뭐만 알면 돼 이제? 우리가 요거 구해야 되는데 요것만 알면 되네. 이거를 어디서 구한다? 여기 정보 줬죠. 이거 구하면 되는 거지. 밀도하고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질량이고 질량에다가 요거 아보가드로수를 원자량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MV 값이 이 숫자에다가 이 값을 곱한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2.2 곱하기 10의 25승계. 근데 이게 지금 미터 스케일로 돼 있어서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니까 센티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1세제곱 센티미터에는 몇 개가 있는 거지?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3승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야 되는 거죠. 2.2 곱하기 10의 19승계 2.2 곱하기 10의 19승계 씩이나 있어요. 베이컨시가 엄청 많죠? 반면에 원자의 개수는 몇 개야? 8 곱하기 10의 센티미터 안,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22승계죠? 그지? 네, 22승. 보통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이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물질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대부분 10의 22승에서 10의 23승계 사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몰계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의 19승계 2.2 곱하기 10의 19승계의 베이컨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고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미터로 해놓고서는 이제 센티미터로 얘기하는 게 자꾸 헷갈릴 수도 있는데 22승, 19승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그죠?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저게 확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거보다 적게 했을 수도 베이컨시. 이 부분이 확률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확률이라는 건 아니죠. 전체 잠재적인 베이컨시 곱하기 확률을 한 개념이에요. 이 식의 의미가. 그래서 이거는 평형 상태라면 존재하게 되는 베이컨시 개수가 되는 거고 NV는 내년에는 이거 센티미터로 바꿔놔야지. 나 스스로가 이 센티미터로 쓰는 부피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자, 요 슬라이드는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제 우리 잠깐만 꺼라. 자, 동영상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에어리어 속이 에어리어가 커졌다 작았다 들어갔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건데, 여기 선이 하나 막 그거 낙서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지금 이 동그라미가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하고 있어. 자, 한번 다시 봐봐요. 전자현미경으로 표면을 본 거예요. 신기하지? 자, 뭔가 봅시다, 이게. 이게 베이컨 셀하고 관련이 있어요. 방금 본 게 뭐냐 하면, 전자현미경으로 니켈과 알루미늄의 얼로이, 니켈 알루미늄 얼로이의 110 서피스를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서 이 시편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베이컨스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고, 온도가 낮아지면 나왔던 놈들 중에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놈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 위에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아일랜드가 생성되게 되는데, 아일랜드가 많이 생성됐다가 적게 생성됐다가 하는 모습이 아까 여기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뭐 라인부터 지나가는 게 보였었는데, 그 성질은 우리가 이따 뒷부분에서 배울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 온도에 따라서 베이컨스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동영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디텍터 중에 또 임퓨리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임퓨리티, 불순물이죠, 정말로. 불순물. 불순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걸 불순물이라고 하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때. 근데 이 재료과학에서는 내가 필요해서 집어넣은 것도 그냥 임퓨리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늘이 좀 이상해. 예를 봅시다. 99.9999%짜리 아주 순도가 좋은 어떤 금속이 있어요. 뭐 골드 좋겠지. 99.9999 69짜리의 골드 바가 있어요. 좋겠지. 근데 그 안에 임퓨리티가 얼마나 있냐 하면 요만큼 있지 않아요. 이게 계산이 잘못됐어요. 내가 이 미터가 싫어가지고 센티미터로 환산을 해놨는데 어제 분명히 강의 자료 만들면서 졸렸나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되는데 4승만 곱해서 2씩 줄여야 돼요. 10의 16승에서 10의 17승, 10의 16승에서 10의 17승계 정도가 있어요. 99.9999%니까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임퓨리티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대부분의 고체 재료가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10의 22승에서 10의 23승계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의 16승에서 10의 17승계 정도의 임퓨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바를 하나 사봐야 사실은 골드 아닌 거에 내가 일부 돈을 주고 있는 거야. 골드바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금에 들어가 있는 뭐 임퓨리티처럼 의도하지 않고 싫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의도적으로 임퓨리티를 넣기도 해요. 얘가 지금 스털링 실버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실버의 그 합금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드랜다. 은에다가 92.5%에다가 커퍼 7.5%를 섞어서 만든대요. 우리가 통상 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저 같은 경우도 이 비율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아마 커퍼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은 그
부식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재료, 계속 비금속이지. 근데 반면에 소프트해. 그래서 은수저도 보면 어떤 은수저는 좀 잘 휘는 은수저가 있고 어떤 건 좀 딱딱한 은수저가 있죠. 딱딱할수록 여기 좀 들어갈 거야. 일부러 섞어요. 그래서 얼로이를 만들면 부식이 방지되는 정도는 적당히 유지되면서 크게 손실 안 보면서 기기적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순물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예가 얼로이지. 그래서 이 불순물은 임퓨리티라는 디펙트는 금속에서 특히 중요해요. 여기서 임퓨리티라고 하면 불순물이 막 덩어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톰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디펙트예요, 얘도.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에서도 임퓨리티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요. 정기적인 성질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자, 금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속에서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가 같이 있는 경우, B가 조금 있으면 A라는 금속에 B가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A라는 호스트에 B라는 임퓨리티가 섞여 있는데, 이럴 때 B가 랜덤하게 막 분포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용액을 만들었을 때 분자들의 상태처럼 솔벤트와 솔루트가 랜덤하게 막 섞여 있죠, 용액에서. 그것처럼 고체에서도 임퓨리티가 호스트 애톰들 사이에 랜덤하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A를 솔벤트, B를 솔루트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이렇게 솔리드 솔루션을 만드는 방식은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와 같이 애톰 B가 애토믹 사이트에 제대로 치환돼서 들어가는 substitutional solid 솔루션이 있어요. 니켈에 커플을 집어넣을 때가 그래. 이렇게 substitutionally 들어가서 solid 솔루션을 만들어요. 또 다른 방법은 애토믹 사이트에는 원자 A가 다 들어가 있는데 B는 인터스피셜 사이트에 이렇게 낑겨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얼로이는 대표적인 게 탄소강. 철에다가 카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왜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왜 이렇게 들어간다? 딱 봐도 알겠지만 크기 문제예요. A와 B의 상대적인 크기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적인 크기 문제가.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머지 팩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 한편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액체 갖고 먼저 얘기를 하면 물에다가 에탄올을 섞으면 소주죠. 근데 소주를 우리가 다양한 도수로 만들 수가 있지. 맥주 한 5% 되나? 4%? 포도주 한 12, 3% 될 거야.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소주가 한 17, 1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주 한 40% 스카치 위스키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술들 막 50% 막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모드카 이런 거 60% 막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과 에탄올은 모든 비율로 다 섞이죠. 모든 비율로. 물에다가 에탄올 한 방울 넣어도 다 섞이고, 에탄올에다 물 한 방울 넣어도 다 섞이고, 반반씩 섞어도 다 섞이고, 어떤 비율이든지 다 섞여요. 이런 걸 갖다가 완전히 섞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해될 수 있다. completely soluble 한다고 얘기해요. 반면에 어떤 용매 두 개는 A에다가 B를 조금만 집어넣으면 페이지가 하나야. 용액이 말 같게 한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섞인다는 얘기지. 근데 B를 좀 많이 넣으면 층이 딱 분리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섞이긴 섞이는데 불완전하게 섞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incomplete soluble 하다고 얘기하는데 incompletely soluble 하다고,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용해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예하고 비슷한 거예요. A에다가 B를 집어넣을 때 솔루블 하기는 해요. 그래서 substitution을, solid solution을 만들게 만드는데 조금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잘 만들어져. 근데 좀 많이 집어넣으면, B를 많이 집어넣으면 세컨드 페이지가 생겨요. 마치 액체에서 상분이 되는 것처럼 세컨드 페이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경계를 페이스 바운더리라고 부르는 거고, 네. 과도하게 두 개가 완전히 섞일 수 있는 그런 애톰들이 아닌데 게이트를, 인피니티를 과도하게 많이 집어넣으면 세컨드 페이지가 생기게 되고, 이때 세컨드 페이지는 당연히 이 바깥쪽하고 얘는 컴포지션, A하고 B의 비율이 다르죠. 컴포지션도 다르고 스트럭처도 다르고 따라서 북부적인 물성도 다를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얘기는 9장에서 페이즈 다이어그램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을 만드느냐 아니면 interstitial solid solution을 만드느냐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크기 문제였어.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 이거를 요 두 사람이 정리해 놨어요. 흄과 로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흄, 로설이 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이즈가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원자 반경 차이가 15%보다는 작아야 되겠더라 라는 거야. 이거보다 크면 솔리드 솔루션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율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온 결합을 하는 거지, 그죠? 그때 이온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 가까이 있는 놈들, 다시 말하면 전기음 성도가 비슷한 녀석들이 솔리드 솔루션을 잘 만들더라 라는 거고, 경험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같아야 된다. FCC를 만드는 원자 A는 FCC를 만드는 원자 B와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격자 자리에 치환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임퓨리티 B가 나는 죽어도 FCC는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네,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고 조금 마이너하긴 한데, 세 번째 거는 밸런스. 요 위에 있는 다른 벡터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하고 B를 섞을까 아니면 A하고 C를 섞을까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인피니티로 B를 넣을 거냐 C를 넣을 거냐, substitutional 솔리드 솔루션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그럴 때 위에 세 개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원자 A는 밸런스, 원자가가 작은 놈보다는 원자가가 큰 놈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금속에서 하는 얘기인데, 금속이 얼로이를 만들 때 금속이 금속 결합을 하죠. 금속 결합의 특징은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전자 바다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이왕이면 전자 많이 내놓는 애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큰 놈들이 더 선호돼요. 이러한 룰을 만족되는 애들은 이것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제 completely soluble 한 거고, 뭐 일부 약간씩 어긋나기는 하는데 그럭저럭 만족한다 그러면 incompletely soluble한 상황이 되는 거고, 뭐 크기 부채 갖고 맞는 게 없다 이러면 substitutional solid solution을 못 만드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먼저 커퍼하고 니켈, 이 두 개를 보면 사이즈 아주 비슷해요. 이제 아주 비슷해. 구조도 FCC야.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아주 비슷해. 그 다음에 밸런스,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죠. 이런 애들은 완전히 섞여요. 마치 물과 에탄올처럼 모든 비율에서 완전히 섞여요. 반면에 커퍼하고 알루미늄을 봅시다. 사이즈 0.12, 대충 0.13이라고 보고, 이거 0.14보다 좀 크네. 15% 이상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꽤 차이가 꽤 나잖아. 그 다음에 구조는 같아요. 다행히 전기음성도도
좀 차이 나네. 0.4씩이나 차이가 나. 밸런스, 뭐 밸런스야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섞여 조금 집어넣으면, 근데 많이 집어넣으면 안 섞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 법칙인데 꽤 유용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은 룰이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봐요. 금속 얼로이 만들었을 때 컴포지션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아토믹 퍼센트로도 기술하고, 웨이트 퍼센트로도 기술하죠. 웨이트 퍼센트는 원자 1과 원자 2가 섞여져 있는 거라면 두 개의 무게 합친 거분에 원자 1의 무게 곱하기 100. 아토믹 퍼센트는 원자 1의 몰수, 원자 2의 몰수 합친 거분에 원자 1의 몰수 곱하기 100. 이거죠. 그리고 이 두 개 간에 한산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거의 일반화학 수준의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원 디멘셔널 포인트 디스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리니어 디펙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확인하고 있지? 리니어 디펙트로 아까 디슬로케이션이 있다고 했는데 디슬로케이션이 뭐냐면 결함이지. 이것도 어떻게 결함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원 디멘전하게 원래 완벽한 크리스탈이라면 내가 이쪽에서 딱 보면 원자들이 정면에서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원자만 딱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군대 가서 다열종대 해체 모여 딱 그랬는데 중간에 고문관 하나가 여기 딱 껴있어. 그러면 또 그 밑에 바보 같은 애들이 그 뒤를 또 막 쓰지. 그래서 앞에는 다열인데 뒤에 가면 오열되고 막 이래요. 그런 상황이 디슬로케이션이에요. 원디멘셔널 디펙트 약에서 아tom들이 그 일렬형대로 딱 못 써있고 비껴나 있는 거예요. 줄 똑바로 못 쓴 거야. 디슬로케이션에서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어긋난 정도를 표현하는 디스토션 돼 있는 레티스가 디스토션 될 텐데 그 정도를 표현하는 거로 버거 스펙터라는 걸 써요. 이 버거 스펙터는 B라고 표현되고, 디슬로케이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엣지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돼요. 탭 플레인이 낑겨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결정부터에. 근데 이때 특징은 여기 있는 버거 스펙터가 디슬로케이션 라인에 수직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야. 또 다른 디슬로케이션은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스크루, 나사처럼 돌아가는 거, 뭐 시계 방향, 전시계 방향, 뭐 돌아가는 거. 그림 보면 더 이해가 되고 이 복잡한 말보다. 이거는 버거 스펙터가 디슬로케이션 라인에 평행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림을 빨리 봅시다. 이게 엣지 디슬로케이션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쪽에서 6열 종대 해체 모여 했어요. 얘들이 쫙 잘 섰어. 여기 고문관 하나가 서가지고 이들을 다 긁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뒤에는 7열 종대가 돼버렸지. 여기 있는 이거 아까 헬스 플레인이 낑겨 들어갔다고 했지. 이게 그 헬스 플레인이에요. 이런 게 그 엣지 디슬로케이션이고, 엣지 디슬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디스토션 돼 있는 정도가 얼만큼이에요? 이거 플레인 하나가 좀 낑겨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만큼 디스토션 돼 있죠. 버거 스펙터는 이거예요. 버거 스펙터의 크기는. 그 다음에 디슬로케이션 라인은 어디냐 하면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 면에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 여기 디슬로케이션 라인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디슬로케이션을 그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이 보여요. 실제로 디슬로케이션 라인이. 그래서 디슬로케이션 라인과 버거 스펙터가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게 엣지 디슬로케이션의 특징이고, 이 구조를 보면 이게 상당히 불편한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원자들이 느끼는 편안함과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이 느끼는 편안함이 달라요. 벌써 여기 앵글도 막 틀어져 있지. 뭔가 여기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때 양쪽에 어떤 쉬어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쉬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엇갈려서 미는 거.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지. 네, 이게 쉬어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밀어버리면 디스로케이션 이 재배치가 돼요. 쭉 결합이 끊어졌다가 생겨났다를 반복하면서 스트럭처가 다시 재정리가 되는데, 이 그림을 봐요. 이 완벽한 상태인데 디스로케이션이 생겼어. 그 상태에서 시어 스트레스가 걸리면 이렇게 재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상태지 지금은. 디스로케이션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밀려가게 돼요.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은 움직여요. 그래서 모션이 있어.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볼 때 무슨 천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었죠. 그게 그 베이컬스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디스로케이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결합이 끊어지고 다시 생성되고 해야죠. 밀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레티스가 통째로. 결합이 끊어지고 이 슬리핑 플레인을 따라서 결합은 끊어지고 다시 생성되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디슬로케이션 모션 이렇게 해서 치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동영상 말고 아까 내가 보여줬던 것 같은 전자현미경에서 디슬로케이션 모션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은 크리스탈 패킹이 되면서 이렇게 잘못 패킹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제대로 패킹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남기 때문에 여기 또 삐져나왔어.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스크루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크리스탈 패킹이 될 수밖에 없거든.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쌓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 스크루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라고 부르고, 디슬로케이션의 버거스 벡터는 요거죠. 디스토션 되어 있는 거는 요 크기만큼 더 디스토션 되어 있는 거고, 디슬로케이션 라인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래서 버거스 벡터와 디슬로케이션 라인이 평행해요.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걸 볼 텐데,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B지, 여기가 A, B, 여기 C 있죠? 여기 C 있지? B가 여기 있는데 B는 우린 이 그림에서는 안 보여요. 안에 숨어 있어서 지금. 위에서 본 거고, 요 면과 요 면, 요 두 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면은 요 위쪽하고 아래쪽은 위에 면의 원자와 아래 면의 원자가 잘 이렇게 매칭이 돼 있죠, 지금. 근데 내가 아까 요게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라인이라고 했는데, 스크루 디슬로케이션 라인을 따라서 그 위아래에 있는 원자들을 보면 어긋나 있잖아. 그죠? 디스토션 돼 있지. 그래서 디스토션 돼 있는 정도는 버거스 벡터는 요거고, 버거스 벡터와 디슬로케이션 라인, 이게 디슬로케이션 라인이에요. 이게 보인단 말이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이게 라인으로 보여요, 상으로. 자, 엣지 디슬로케이션이 그랬던 것처럼 스크루 디슬로케이션도 이쪽은 굉장히 원자들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조건만 가해지면 다시 정리를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도 모션을 해요. 움직여, 디슬로케이션이. 그래서 이건 내가 동영상을 못 구했는데 여러분들 그 VMSE라고 이 출판사 와일리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에 보면 안에 그 일러두기 머릿말 있는 쪽에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버추얼 머티리얼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해갖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크리스탈 플레인, 디렉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해놨고, 이것도 있어요. 그 엣지 디슬로케이션하고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의 모션에 대한 거. 얘도 모션하기 전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원자들, 이게 서로 다른 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자들이 지금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디스로케이션 때문에. 근데 모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재정립이 돼서 이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죠. 예. 이런 식으로 모션을 해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도.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과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같이 있는 경우예요. 이쪽은 이렇게 지금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면 여기 고문관 하나 서 있지 지금. 그래서 또 여기 두 줄로 갈라졌잖아. 저 이쪽에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디스로케이션 라인이 스크류는 일로 들어가고 엣지 디스로케이션 라인은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보면 이게 엣지 디스로케이션 라인이고 이게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라인. 두 개가 지금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휘었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디스로케이션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면 라인이 반듯반듯한 게 아니고 휘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 두 가지 디스로케이션이 다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믹싱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자, 이게 그 사진이에요. 투과전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금속의 표면을 본 건데, 이게 무슨 금속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이게 디스로케이션 라인들이에요. 그레인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디스로케이션 라인들. 뭐 이런 데 보면 막 펴있지, 이렇게. 여기도 뭐 펴있고. 여기 다 커버처가 있죠? 근데 이 배율을 한번 봐요. 0.2 마이크로야.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TEM이라고 부르는 그걸 찍으면 하이 레졸루션으로 찍으면 아주 확대를 잔뜩 해가지고 이 정도 사진을 찍으면 이 스케일바가 이 값이 뭐가 되냐 하면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 나노미터 스케일로 여기를 찍을 수 있어요. 왕창 확대해서 방송에다가 왕창이 뭐니 많이 확대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0.2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확대도 별로 안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로케이션 라인들이 이렇게 보여요. 신기하지? 왜 보이겠어?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뭐예요? 광학현미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학현미경은 광원으로 빛을 쓰지, 가시광선을. 근데 전자현미경은 전자빔을 쓰는 거예요. 광학현미경에서 광학현미경이라는 게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렌즈가 있지.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을 포커싱을 하는 거죠.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전자현미경도 전자빔을 쏴주고 이 전자빔을 포커싱을 해요. 어떻게 포커싱을 하냐 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서. 전자는 차트 파티클이니까 필드를 걸면 포커싱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포커싱을 해서 보는 건데 마치 어떤 뭐 유리 같은 거 뭐 맨질맨질한 표면에 살짝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광학현미경에서 보면 잘 보여요. 확대 별로 안 해도. 왜냐하면 거기에서 스캐터링 되는 게 다른 매끈한 표면하고 다르거든. 그런 것처럼 전자현미경도 디스로케이션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전자빔이 이 디스로케이션에 있는 애톰들하고 스캐터링 하는 거와 이 매끈한 쪽에서 스캐터링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얼핏 봐도 달라 보이잖아. 이런 데서 스캐터링 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여요.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정리하면 디스로케이션은 라인 이펙트예요. 그리고 디스로케이션은 이 크리스탈 플레인 사이에 미끄러져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디스로케이션 모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 이 모션들의 디스로케이션 때문에 슬립이 일어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재료가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료에 어떤 변형을 가했는데 이게 원상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걸 이제 일렉트릭 디포메이션이라고 하고, 한번 변형이 됐는데 원래대로 못 돌아가, 이런 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슬로케이션이 많이 있게 되면 아까 그 원자들이 재배치하느라고 슬립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재료들이 변형이 심하게 돼서 원상복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징크, 헥사고나 구조를 갖고 있는 HTP 징크인데 이런 징크 로드를 갖다가 위아래로 텐사일 스트렝스를 가해서 텐사일 일로게이션 시켜서 이게 인장시킨 거야, 땡긴 거야. 그러면 그냥 일반 고무 밴드 같으면 점점 그냥 홀쭉해질 텐데 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슬립 스텝이 생겨요. 그리고 이거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디슬로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료과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챕터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7장에서 재료 디슬로케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투 디멘셔널한 그 플래너 디펙터 얘기를 하고 벌크 디펙트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 코어나 크랙 이런 거니까